됐습니다. 32페이지 중개 업무의 범위 등인데 양가로 1번 업무 지역 범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칙 개공, 부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출제위원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부칙이 지금 부칙이 아니라 7638호 부칙이라는 말은 2006년도 부칙입니다. 15년 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기는 합니다. 자,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1번에 업무,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은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람, 자연인의 반대말이죠. 법인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여러분은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부칙개공은 원칙 시도입니다. 예외 부칙개공도 정모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모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모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 하나의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아마 지금 100곳 신도시에서는 제가 일일이 조사 안 해봤지만 부칙개공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신도시면 이게 새로 개업을 해야 되는데 부칙개공은 새로 개업은 안 되죠. 그럼 옮겨야 된다고 사무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부칙개공은 전부 돈을 거의 50억 이상 벌었어요. 대부분 90% 이상이. 원래 것도 없어요. 30년 이상 중개업을 한 89년 이전에 개업한 사람이 부칙개공이 될 수 있고 89년 1차 개정 이후에는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이미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넘게 안 망하고 중개업을 했다는 건 다 몇십억 부자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미등기 전매 중개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1999년도 그 김대중 정부 때에도 분양권 전면 자유화였습니다. 분양권 전매하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넘기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했다고요. IMF 극복하려고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저도 죽을 줄 모르고 그때 10개까지 분양권 사고 그랬어요. 재밌어가지고 계속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미등기 전매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10개 샀다가 갑자기 노무현 정부 때 분양권 전매를 1년간 못하도록 해서 1년 후 전매를 하도록 했는데 1년간 못하니까 아무도 그 뒤로부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했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돈 많이 벌었으면 지금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세금 중과세 되니까 지금 편법으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 지금 계약서 쓰면서 등기를 지금 넘겨줘야 세금을 줄일 수 있죠. 6월 1일 이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고 또 재산세 종부세 다 내야 되니까 등기 명의를 먼저 넘겨주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잔금도 안 받고 그냥 다 넘겨줘버리더라고 등기를. 그 대신에 근저당 설정 등기 이런 걸 해놓고 이제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그러면 팔아먹기 힘들잖아요. 안 그러면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넘어간 걸 기화로. 왜냐면 지금 계약해가지고 작년까지 치려면 다 6월 1일 넘어버리잖아요. 지금 5월달이니까. 지금 그래서 금매물 싼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의부터 일단 넘겨오고 나중에 잔금은 치르고 좀 이따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6월 1일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엄청나게 중과세 되고 아마 지금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6월 1일까지 못 판 거는 이제 어차피 못 판 거 버틸 가능성이 많죠. 버틸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못 버틸 수 있다. 은행 융자가 많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하려고 해도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이런 거는 완화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완화할 기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산세 6억 이하인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대. 6억 이하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그 이제 9억 이하로 낮추려는 거 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자, 그 동그라미 기역, 미연, 디귿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2번에 부칙개공이 정모망에만 가입했다고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고 정모망에 가입하고 그 정모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모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만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미연에 소속공개사 고용했다고 당연히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고요. 공동중개, 공동사무소를 사용해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고요. 양가로 2번도 최근 15년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습니까? 중개대상물이 토지, 지난주에 한 거,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험 지문에 15년 전에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부칙개공을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X죠. 부칙개공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개인이 할 수 있다. 우리 법에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특별히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는 1번, 2번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 3번 별표 중요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95% 이상입니다. 출제될 확률. 첫 시간에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즉 법인만 겸업을 제한한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한 취지는 뭐냐면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 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요. 이마트 이런 거 한 달에 2번 문 닫아야 되는 거 재래시장 이런 거 보호하려고 한다고는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개인개업공개사 보호하려고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건 못합니다. 33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습니다. 기업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됩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하고요.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X.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임대 관리 대행하면 제가 옛날에 중개할 때 해보니까 다가구 19가구 관리 대행하면 20만원 정도 줘요. 방 한 개에 10만원 정도 준다고요. 20개 방 관리해봐야 한 달에 20만원 정도 준다고요. 돈 안 되잖아요. 근데 임대업을 하면 뭐 최소한 3,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외국 대형법인이라면 돈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겠죠. 돈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임대업은 못한다고요. 임대 관리 대행 뭐 B나 B 김태희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관리 대행을 다 그 하우징마트 이런 데 맡기더라고요. 하우징마트에 맡기면 최고 많이 받는 게 월세 관리 대행 하면 방 하나에 5만원 정도 받더라고. 5만원 정도. 방이 20개면 50만 월세가 50만원씩입니다. 20개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면 20개면 10만원 맞나? 1000만원이면 10% 떼던데 그럼 100만원 떼고 900만원 입금시켜야 돼. 무조건 공실이 나도 무조건 900 입금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돈 안 되잖아요. 공실 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공실 나는 거 상관없이 받으면 거의 방 한 개에 10,000원 정도밖에 못 간다고. 관리대행 해봐야. 저도 관리대행 10,000원 받고 하다 때려치웠어요. 왜냐면 월세 같은 거 안 내면 건물주 주인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월세 또 빨리 안 받아주냐 하고 그러더라고요. 월세 받으러 반지하에 내려갔더니만 문신 옷 문신 보여주면서 아저씨 왜 근데 꼭 그렇게 막 이러서 무서워가지고 예 천천히 주입시오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차라리 10,000원 안 갖고 안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 임대사업 한다고 그냥 편하게 돈 다 잘 주면 좋은데 안 주는 사람 코기스 애먹인 사람 한두 명은 있다고요. 그럼 피곤하다고 자꾸 달라고 하기도. 자, 그 다음 리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상담을 반복하면 그건 상담업이죠. 개발업은 안 된다. 돈 되는 거는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땅 사가지고 다가구 지어가지고 소위 통매매라고 하거든요. 통매매. 그런 거 해야 최하 1억 이상은 번다고요? 그럼 통매매 하려면은 세입자 빨리 다 구해가지고 월세 수입이 얼마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걸 설명해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이 150도시도 빌라 같은 거나 이게 단독주택 중에는 지금 깡통 전세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데 대전에 깡통 전세 20억 세입자들이 20억대 이게 생겼다더라고. 경매 넘어가는데 보증금이 20억이 다가구인데 방이 여러 개인데 방이 20개인데 각 1억씩 그냥 전세로 다 넣은 거예요. 은행 융자까지 있어버리면 은행 융자 뭐 몇천만 원이 지금 경매 신청했다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가짜 건재당권자가. 그러면은 그 20억 건물 가격이 20억이 안 된다고요? 건물 가격이 뭐 10억도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럼 보증금 다 떼인다고요? 깡통 전세죠. 집 팔아도 보증금을 다 못 내주는 게 깡통 전세라고요? 역전세는 2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시세가 더 떨어진 게 역전세죠. 1억에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에 8천만 원 내려간 게 역전세고요. 깡통 전세는 아예 집 팔아도 보증금 다 못 내주는 게 깡통 전세예요. 특히 그런 데는 조심해야 돼. 다가구 즉 단독주택에 방이 여러 개인데 전세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경매 넘어가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개발업은 안 되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 직접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 여기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팔면 돈 된다 이렇게 알려만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상 X, 일반인 대상 X로 출제됐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죠. 오늘 아침에 서울 강동구에 연예인 그 건물 사가지고 뭐 40억, 50억 가까이 차익 실현했다던데 스타벅스가 15년 계약해가지고 들어왔대요. 15년. 그럼 그 스타벅스 이런 건 15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키 테넌트라고 하죠. 키 테넌트. 들어봤어요? 키 테넌트. 테넌트가 세입자고 키는 핵심 그 주요 상권을 쥐고 있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키 테넌트. 이런 보통 키 테넌트들은 그런 핵심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입자들은 월세를 건물주가 비싸게 받겠어요? 더 싸게 받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죠. 싸게 받겠죠.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은행이나 예를 들면 스타벅스 이런 게 들어오면 그 건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받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싸게 받고 세를 놓는 거예요. 키 테넌트들한테는 건물주들이. 어쨌든 스타벅스는 15년, 보통 스타벅스는 7년 이상 계약하나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확신이 있으면 15년 하는 이유는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익스테리어까지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회수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15년 이렇게 하고 또 그는 매출액의 몇 % 이렇게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정 월세를 주는 것도 있고 다 계약 방식이 다르다더라고 스타벅스가. 자, 그래서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다 공인중개사 대상 X, 그 다음에 리얼의 주택, 상가, 분양, 대행 할 수 있고요.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만 할 수 있고요. 분양, 대행업. 지금 이게 100곳에 상가 분양 많이 하더라고. 상가나 저 바닷가에 뭐 건물 짓는 거 있죠. 오피스텔 비슷한 거 주택은 아닌 것 같던데 완전히 순수한 주택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많이 지금 길 가다 보니까 많이 찌라시 주고 하던데요. 지금 바닷가에만 한다고. 그 제가 MGM 얼마 받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했더니만 8% 받는다더라. 8%. MGM이 뭡니까 이게? MGM이 멤버스, 겐 멤버스 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면 주는 거 MGM이라고 그래요. 이게 8% 받으면 한 10억짜리 하면은 최하 2%는 줘요. 10억짜리면 8%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네 MGM이. 그럼 이거 받으면은 3.3%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주더라고요. 저도 MGM 받아봤는데 떼고 줘요. 세금 미리 원천 징수하고. 그럼 나중에 종합소득세 지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신고할 때 1억 버는 거는 세금 오히려 환급받고 안 내요. 1억 정도는 비용으로 다 썼다고 처리할 수 있다고요. 1억 정도 버는 거는. 저한테 수업 듣다가 자격증 못 따고 바로 이거 지금 취업해가지고 MGM 작년에 1억 받았다더라고요. 세금이 700만 원 더 내라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연락 왔더라고요. 세무사한테 상담하라 했더니만 세무대행료 20만 원 받으니까 180만 원 환급받게 해줬대요. 세금 더 안 내고. 부동산 해가지고 1억 정도 버는 거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요. 1억 정도. 그래도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하면 되니까.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택지 분양대행 안 되면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된다고요. 주택, 상가만 분양대행할 수 있고 분양대행이라는 건 뭡니까?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하잖아요. 분양대행 수수료는 소위 MGM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줘도 10%는 안 줘요. 지금 150도시가 8%면 엄청나게 비싸더라. 많이 주더라고요. 많이 준다는 건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분양 잘 된 데는 2%밖에 안 줘요. 중심 상권이 잘 된 데는 8% 주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신도시가 생기면 상권은 한 10년 후, 지금 송도 같은 데 이런데 한 10년 후, 20년 후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상권 형성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8% 준다 하더라고, 여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길가에 가면 뭐 휴지 하나 주고 뭐 적으라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적어주고 바다에 휴지 하나 더 달라 하고 이렇게 해가 또 이름 적어주고 그 한번 이름 적어주고 놓으면 전화번호 팔려가지고 막 계속 연락 와. 전국 어디든 다 연락 와요. 저기 전라도에서 분양한 것도 저한테 연락 오더라고. 자기들이 자꾸 팔아먹더라고 그 전화번호를. 자, 주택 상가만 분양 대행 가능하고 직접 지어서 분양하면 50% 남아요. 근데 분양 대행하면 아무리 많이 줘도 8%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지금 8%, 10% 가까이 주는 거 그런 거는 많이 주더라고요. 저기 호텔 분양 많이 하죠. 호텔도 지금 각 호실로 별로 개인 소유예요. 요즘은 짓는 거고 호텔 분양, 펜션 분양 이런 거는 10% 넘게 줘요. 한 건 하면 1000만 원 넘게 줘요. 분양가는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떻다는 얘기 나중에 팔기도 힘들죠. 분양받아 놓으면. 호텔을 내 맘대로 또 샀다고 내 맘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 대행사에 맡겨야 돼요. 맡겨가지고 몇 년 수익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 뭐 3년, 5년. 그거 끝나면 이제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의무기간 끝나고 나면. 호텔 이런 거는 가급적 분양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다. 택지 분양대행 안 된다. 분양업은 안 된다.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된다. 외국 대행법인이면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돈 되잖아요. 자본금 많이 돈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런 건 돈 되는 건 못한다. 미음도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 50% 남는데 소개하면 이삿짐센터는 소개하면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줍니다. 최대.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보통 원탁 테이블이 거의 다 있죠. 대부분. 거의 중개사무소 가면 원탁 테이블 하나 있고 그냥 실장, 소장, 책상 있고 이렇게 보통 돼 있잖아요. 계약서 쓸 때는 원탁 테이블에서 작성하죠. 계약서. 예, 그 원탁 테이블에 보면은 이삿짐센터 명함 많이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그 명함 가지고 전화해서 하면은 최하 2만 원은 받아요. 중개사무소에서. 최대 10만 원. 돈 안 된다고 그 2만 원 해봐야. 근데 이삿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 50% 남는데요. 도배업체 소개하면 건설업체는 소개하면 보통 수주받은 사람이 10% 먹어요. 인테리어 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최대 3천만 원 달라더라고. 리모델링 오래된 거 20년 된 집 새 집처럼 리모델링 하려면 3천만 원 그럼 300만 원 받아요. 배업 공개사가 소개시키면. 근데 직접 리모델링 하면 직접 운영을 하면 도배업체 운영하면 훨씬 더 많이 남죠. 반 50% 남죠. 전부 인건비잖아요. 그거 자재비는 얼마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되고 용역업은 안 된다. 용역이라는 건 노무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의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비업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공매 입찰 대리를 하거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는 경우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은 법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밖에 못하는데 개인은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로 안에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못한다고요? 개인, 나머지 공인계산, 개공계산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답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4번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MGM 상가 분양 대행하고 105선 8% 10% 준다고 하면 10% 받아도 불법 아니라고요? 중개보수가 중개가 아니라고.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죠. 분양 대행하는 거는. 분양 대행 등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부칙개공 빼고는 여기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할 수 있고 부칙개공은 여기 있는 업무 중에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한다. 중요합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고요. 법인의 경업 제한.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외국에서 항의하면 너희들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금 중개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개법인을. 그런데 이런 규정들 때문에 못한다고요? 하려면 이제 자회사를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은행에 산다고 하면 국민은행이나 금융기관 사면 2층에 우리 뭐 대부 코너 있는 것처럼 중개 코너 만들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갈 수도 있겠죠. 지금 보험도 보험회사에서 파는 것보다 방카슈랑스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파는 게 더 많대요. 보험 상품 파는 게. 앞으로 아마 국민은행 이런 데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못합니다. 이런 겸업 제한 규정 때문에. 은행업을 하면서 중개업 못하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 33페이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사무소 2개, 3개 안 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예외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뭐냐 이런 거 인터넷에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 분사무소가 딱히 감이 안 온다. 딱히 감이 안 오는 이유가 지금 분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안 오죠. 근데 감 안 오는데 분사 나눌 뿐자고요. 그냥 일반 회사는 본사, 지사, 금융기관은 본점, 지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걸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그냥 지사, 지점 개념이에요. 분사무소라는 게. 지사, 지점은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시험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로 시험에 나왔어요. 법인만 둘 수 있다고요. 분사무소. 법인, 회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점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주로 파라솔 이런 걸 많이 설치하고 있죠. 지금도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파라솔 이런 거 설치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을 보면 옛날에는 그 가보면 파라솔에 가보면 중개사무소 이름 막 핸드폰 번호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파라솔에다가. 어떤 경우는 천막 해놓고 아예 전화기까지 설치해놨더라고.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모델하우스에 가면 아예 전화기까지 있었어요. 전화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가보면 간판이나 누구 중개사무소 이런 거 이름 전혀 안 적혀져 있어요. 파라솔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죠. 그러면 왜 그분들이 파라솔을 설치할까? 저도 궁금했는데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그건 시공사들이 다니면서 마케팅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MGM 준다. 그냥 해달라고 해요. 그 대신에 그게 보면 찌라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파라솔 설치한 사람에 하나씩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솔 막 가서 설치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파라솔 이런 게 뜻다방이 많이 설치돼 있어야 손님들이 이거 분양 잘 되겠다 생각하고 분양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MGM 준다 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우리 모델하우스 갔다 나오면 그 막 여자분들 줄 서가지고 사장님 전화번호 주세요. 나중에 피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받죠.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 사이트에 입력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대리미 편한 세상 전에 해봤는데 거기 사이트에 그 전화번호를 입력해놓으면 그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이 분양받으면 MGM을 줘요. 300만 원 정도 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되면. 안 되는 거는 500만 원 정도 주고요. 저는 어디를 해봤냐면 저기 인터넷에 치보면 우리나라에 한숲시티라고 한번 치보세요.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해봤는데 한숲시티. 용인에 한숲시티라고 있어요. 아마 6,800세대인가 6,400세대인가 우리나라 단일 단지로 제법 그 아파트 단지가 6,400세대인가 6,800인가 이 정도 돼요. 그 1단지, 2단지 뭐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한 단지가. 여기는 용인에 완전히 논하고 밭, 산이었어요. 아무 건물 하나도 없는 데다가 아파트를 6,400세대나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MGM을 500만 원씩 줘요. 막 청약도 2개, 3개 중복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하면 또 뭐 한 10만 원 주고 또 계약하면 또 뭐 한 100만 원 정도 줘요. 이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논밭인데 평당 토지 가격은 아마 한 50만 원 했을 거예요. 논밭이니까 완전히 심신상골에. 근데 분양가를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분양했어요. 지금 한 3, 4년 전에. 아직도 지금은 입주 다 됐나 보더라고요. 입주할 때까지 절반이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 진급했더라고요. 미분양 많이 나왔다고. 미분양이 많이 50% 미분양 나온 게 가장 분양 잘한 거예요. 100% 분양되면 잘려요. 그 분양가 산정한 임원은. 너무 싸게 분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50% 남으면 나머지 50%는 언젠간 대단히 되면 그거 다 남는 거잖아요. 50%만 분양되면 손익분기점은 달성했대요. 적자는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가보고 제가 충격받은 거는 부지 조성하고 있는데 보니까 묘도 있어. 묘 산에 묘가 있는데 묘 분봉 기득권이 있으니까 안 옮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요 부분만 딱 깎아가지고 뭐 탑처럼 돼 있더라고. 그 아파트 부지 안에 크게 산이 조그만하게. 그 지금 뭐냐 물어보니까 저기 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묘 주인은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묘가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묘 부분만 딱 공장 옆에 다 깎아버리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분묘기득권 인정되는 상당 부분만 나누면 되잖아요. 주위에 다 깎아놓고 성묘하러 올라가지도 못해. 절하러 가지도 못한다고요. 사대를 놓을 수도 없어요. 한 30m 넘게 확 깎아놔버렸으니까 그게. 그렇게 해가 이제 협상력을 높이려고 빨리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가는 거겠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안 가봤는데 이장했겠죠.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안에 묘가 있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분양 대행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요. 동그라미 5번 개인은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하고 있죠. 분사무소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의가 아니라도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지금 실제 이런 일 봤습니다. 사장은 돈 된 사람을 보통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실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장이 아니고 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현업에서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돈 있는 사람 이분이 잘 법을 모르니까 원래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사무소를 써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돈 낸 사람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어요. 이 사람 거 가지고 등록 신청하러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요. 공문이.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고 어쨌든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사무소 확보되어야 한다라고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임차인을 바꿔버렸어요. 새로 이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 써달라고 하니까 건물주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 옛날 계약서 그럼 버리자, 없애자. 하나만 해야지. 계약서 2장 있으면 나중에 두 사람 다 돈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실제 돈 낸 사람 계약서는 없애버렸어요. 그 10년 중개업을 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돈 낸 사람이 나가라 하니까 다른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새로 구하거다 하니까 무슨 소리를 내 사무소인데 네가 나가라 하고 이 사람이 사무소 그냥 아예 문 폐쇄시켜버리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돈 낸 사람을 소송했는데 패소했어요. 돈 낸 사람이 아무리 입증을 10년이 넘어오니까 입증을 못하니까 돈 냈다는 걸. 서류는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돈 낸 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임차인하고 이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다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만 있으면 된다고요. 꼭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도. 공무원 이런 걸 자세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보증금 몇 천만 원 날린 사례가 보증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할 의무는 폐지되었다. 전용이라는 건 전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중개사무소에서 껌을 팔아도 되고 과자를 팔아도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분사무소 그 다음 페이지까지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먼저 일단 칠판에 적어놓고 다시 교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무조건 요건에 맞으면 수리해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해야 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우리 암기 프린터 4번 암기 프린터 4번에 거기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고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하면은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작년에는 신고 필증이라고 돼 있었는데 작년 시험에 신고 필증 이게 복수정답으로 인정돼가지고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이 한 문제 복수정답 인정됐죠. 그래서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논란이 대상이 돼서 신고 필증. 지금 실거래가게 신고 필증이라고 하죠. 지금은 신고 확인서를 안 하고 그냥 같은 말인데 한글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로 7일이 냅니다. 처리기간 7일은 암기 프린트 79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암기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4번은 필요 없죠? 자격증 4번은 제출 안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2번. 56번에 동그라미 1번은 오늘 했잖아요. 이게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 못 하잖아요. 등록 후에 하는데 분사무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못 하는데 분사무소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고요. 왜?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 서류.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처음에 개업하는 사무소, 이전하는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다 똑같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34페이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나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똑같죠? 본사하고 지사, 본점하고 지점 같은 시군구에는 안 된다고요. 이것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영업이 잘 되면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건 지금 시흥시안에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우리 분사무소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먼저 선점하면 다른 사람은 분사무소 낼 수가 없어요. 똑같은 회사의 경우는. 이런 규제들이 사실 외국 법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골 같은 데는 스타벅스 하나도 없지만 잘 된 데는 같은 동안에서도 바로 옆에 건물도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 되면. 근데 우리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되고요. 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합니다.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 암기 프린트 3번의 메뉴의 까만 별표에 보면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에 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인데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마지막 까만 별표를 보면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죠.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대해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입니다.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밑줄 치시고요. 다른 개업공개사와 밑줄 치십시오.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개업공개사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부칙개공은 부칙개공끼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밑줄 치놨잖아요. 밑줄 치는 거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건물주 승낙서 첨부 X입니다. 건물주 승낙서 첨부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다.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B는 A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한 군데로 이전해서 공동으로 쓴다는 뜻이지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 사용하는 거.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데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가 되고 처음부터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된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가 합동사무소 공동사무소가 있으면 종별이 달라도 된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된다. 공동사무소 칸막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칸막이 없죠. 칸막이 있고 출입문이 따로따로 돼 있다면 이거는 별도 사무실이지 공동사무소?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가면 이렇게 중개사무소 막 3개씩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단지 내 상가에. 그건 공동사무소 아니라고요. 별도 출입문이 있으니까. 끼리끼리 아니라도 된다고. 종별이 달라도 된다. 그리고 저도 공동사무소라고 쓰는 거 제가 태어나서 길 가다가 한번 보긴 했어요.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로 적어야 된다. 간판에 그런 말 없습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그 간판에 공동중개사무소다 이런 거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요. 간판을 안 달아도 되니까. 지금 태어나서 지금 공동사무소에서 성공한 분, 군포에서 한 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보면 간판을 어떻게 달았냐면 간판은 하나만 달아놨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등록증은 따로따로 2개 걸어놨습니다. 간판은 하나만 달아도 되고 둘 다 달아도 되고 간판 안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간판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자격증,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런 건 따로따로 게시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보정설정 하려면 돈 더 내야 되잖아요. 공제료 1년에 19만 8천 원.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그 같이 하면서 어차피 한 사람이 사장이고 한 사람이 직원해도 나눠 먹으면 똑같은데 돈은 왜 하겠어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지금 말하는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돈은 어떻게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투자했다고 보고요. 반반 똑같이 나눠 먹는다는 전제하에서 공동을 사용하는 게 뭐가 더 좋냐고요. 오히려 공제료만 더 내야 되고 보험도 따로따로 가입해야 되면 이러는데 왜 하겠냐고요. 월세는 한 명이 실장이고 한 명이 사장이라도 똑같잖아요. 사무소를 2개 얻는 게 아니면. 세금 줄이려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인데 세금이 1억을 번다고 하면 이번에 지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억 버는 거 하고 두 사람이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1억 버는 거하고는 다르죠. 세율이.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잖아요. 6%에서 45%까지. 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똑같죠? 소득세 세율은?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똑같은데 근로소득세는 거의 세금 공제받을 게 별로 없는데 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개업공개사는 비용 처리할 게 많다고요. 손님하고 접대 비는 거, 밥 먹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뭐 손님하고 먹었는지 배우자하고 밥 먹었는지 나중에 카드 임수령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쓴 영수증도 전부 다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도 그 세무조사한 사례가 없어요. 사실. 알 수도 없고요. 누구하고 먹었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세금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세금 주려고 한다더라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론 세금 주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월세 주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지금 서울에는 공유 오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명씩 한 사무소에 공동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몇 달 안에 다 망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일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1층이 아니라 7층에 공유 오피스 이렇게 사용하면 손님 거기 근무하는 친구가 제가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해놓고는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손님 오게 만들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는 거 내가 하지 왜 그거 안 하겠냐 이렇게 쓰고 손님 오게 하는 방법은 광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스스로 7층까지 찾아 올라오는 경우는 없겠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든지. 자, 칸막이는 없는데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격증, 등록증, 보정설정 따로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갑이라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 갑이 잘못하면 갑하고 A만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X. 국토부 유권 해석은 갑 혼자서 4명을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국토부 안 된다. 이중소속에 해당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각각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B가 100만 원 받았다면 중개보수 B 혼자 먹어야 된다. 다른 개업공개사하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규정 없다고요. 알아서 하면 돼. 혼자 먹든 나눠 먹든 알아서 하면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혼자 먹기는 어렵겠죠. 혼자 먹으려고 하면 서로 호객행 해야 되잖아. 먼저 손님 데리고 간 사람이 먼저 받는다면. 그렇다고 무조건 똑같이 나누라고 하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차피 나눠 먹을 거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고요. 학원 다닐 때 친했던 분들 공동을 했다가 1년 안에 싸우고 원수돼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99%입니다. 가급적이면 아는 사람하고는 동업도 하지 말고 아는 사람 직원으로도 채용 안 하는 게 좋아요. 학원 다닐 때 언니 이렇게 했다가 손님 오는데도 언니하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약간 긴장관계 있어야 돼. 직원하고 사장하고는. 모든 거 다 공유했다가 나중에 약점 잡혀가지고 오히려 민원 넣을 수도 있어요. 신고할 수도 있다고 직원이.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A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다면 A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 옮겨오게 해서 공동사무소 안 됩니다. A가 단도로 이전하는 것도 안 됩니다. A가 업무정지 중이라면. 근데 4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A 업무정지 되면 A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4명이 처음부터 같이 하다가 B 등록 취소되면 B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만약 부칙개공이 있다면 이게 소속공인회사 공동으로 사용해도 C는 부칙개공이기 때문에 업무지역은 C도라고요. 또 이 부칙개공이 소속공인회사를 고용해도 업무지역은 C도라고요. 원칙.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아까 업무지역 했잖아요.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개 지문이 나옵니다. 그 한 개 지문 뭐가 나오냐면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지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고요. 건물주 승낙서 첨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5번.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 절차는 우리 이사 가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옮기고 나서 전입 신고만 하죠. 따라서 시흥시에 있다가 상록구로 사무소를 옮기면 이사 가고 나서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개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맨 밑에 있네요. 18번에 맨 밑에. 18번에 맨 밑에 있죠?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4번이 아니고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보낼 송자죠.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으로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및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전부 7일인 이유가 암기 프린트 39번에 7일이 정리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결격 사유를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이렇게 사무소 옮기거나 하면 또 확인한대요.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12번에 있잖아요. 39번에 12번에 있죠. 39번에 12번.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가령 시흥시에 본사가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분사무소가 상록구에 있는데 이 상록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다 한다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지고 있다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고요. 시흥시장한테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상록구청장한테 새로 받는다고요. 근데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원칙은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이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 이거 유일하게 이게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나온 걸 보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X. 신고는 10일 이내. 신고를 하면 처리기간은 7일 이내죠. 시험에 이 7일은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게 10일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의 종류가 같다. X. 다르죠. 2개, 3개. 분사무소의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X.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X.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X. 재교부입니다. 이런 게 출제됐다고요. 시험에. 자, 그래서 35페이지, 36페이지, 36페이지까지 했고요. 37페이지 11, 숫자 11을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의 11은 그냥 줄여가 되는데 여기는 말 다 적어놨으니까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거 잘 모르면 여기를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만 갔다 와서 바로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